탐험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국내에 고산 등반이 한창 왕성하게 될 때였어요. 그래서 탐험가가 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저도 산을 다니고 선배들과 또 바위를 오르고 빙벽을 오르고 해봤는데, 일단은 등반이 저한테 사실 잘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워낙 그 훌륭한 선배들이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이루어냈죠. 국내에만도 8000m급 14자를 완등한 사람들이 벌써 몇 명이 될 정도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을 뒤쫓아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저만의 이야기거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직의 세계보다는 수평의 세계에서 아직 사람들이 발을 들이지 않은 곳을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막이라는 곳을 첫 발을 내딛어서 아직까지도 그 안을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첫 원정이 2006년이었죠. 그 중국에서부터 포르투갈까지 유라시아 대륙 18,000km를 자전거로 횡단을 했습니다. 네, 한 석 달이면 갈 줄 알았는데 사계절을 다 만났어요. 봄에 출발해서 여름을 맞이했고 동유럽에서 가을을 맞이하고 동유럽을 지날 때 첫눈이 내렸습니다. 8개월 동안 230일 동안 13개 나라를 횡단을 해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닿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정은 2009년에 타클라마칸 사막이었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 위치한 곳인데 실크로드 그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우리 해초 스님도 천축국을 여행하고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이제 돌아왔던 곳이 타클라마칸 쿠차라는 곳이었죠. 호탄이라는 사막 남부 도시에서 아랄까지 남에서 북 450km를 도보 종단을 했고요. 그 다음 해에는 인도 히말라야에서 발원한 겐지스 강을 따라서 강이 끝나는 그 인도양의 벵골만까지 2,500km의 물길을 노를 저어서 완주를 했습니다. 때로는 여기가, 지금은 댐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때로는 보트를 짊어지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무동력으로 약 3개월 동안 그 겐지스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강을 탐험을 했습니다. 2011년도는 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의 사막을 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때예요. 이때 제 첫 무대가 바로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입니다. 고비 사막은 중국 내몽고 지역하고 또 몽골에 걸쳐서 있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사막이기도 하면서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큰 사막입니다. 이곳을 샤인샨드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서쪽으로 알타이까지, 알타이 산맥이 시작되는 그곳까지 1600km를 도전을 했고 1100km를 도보 횡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2012년에는 호주 대륙 최대 사막 그레이트 빅토리아를 레버튼이라는 도시에서부터 동쪽의 후버 패디까지 약 1400km를 자전거로 횡단을 했습니다. 이때는 아시아에서는 처음 성공한 거였고요. 사람들이 간혹 오프로드 타고 오는 차량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깜짝 놀래요. 자전거를 타고 여기를 건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막 신고를 할 정도로, 물론 저희는 다 허가를 받고 들어갔지만 그 정도로 아주 좀 독특한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때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해서 그 오프로더들이 저희를 참 많이 도와줬던 기억이 납니다. 2013년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사막입니다. 사하라가 규모면에서는 더 크지만 모래사막 중에서는 세계에서 최대의 사막 엠티 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현지어로는 루발할리라고 하고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막입니다. 오만 샬랄라라고 하는 고대 항구 도시에서부터 아랍에미레이트의 리와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 마을까지 1000km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보 횡단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는 여기는 일반인들이 접근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아부다비 왕실에서 저희가 이 사막에 들어오는 것을 허가를 하고 오만 내무부하고 또 그 군인들의 허가를 받아서 참 어렵게 몇 년을 준비한 끝에 겨우 허가를 받아서 이제 그 사막을 발을 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또 이제
9월쯤에는 미국 북미에서 제일 큰 사막, 미국에 있는 그레이트 베이슨, 네바다하고 유타에 걸쳐 있는 사막이거든요. 여기를 800km 정도를 도보로 횡단했고, 이곳은 사막이지만 사막 같지 않은 곳이에요. 산들이 계속 눈앞에 허들처럼 나타납니다. 사막이 제가 가는 방향으로 거기에 산줄기가 있다면 그 옆으로 가든지 능선을 따라가면 되는데 능선이 횡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8개, 10개씩. 그래서 3,000m, 4,000m 가까이 되는 그 산을 매일 넘어야 되는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었고, 그리고 그 산을 넘어가면은 또 여기는 렌치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농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농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거긴 뭐 농장의 펜스가 한쪽 길이만 수십 킬로미터니까 때로는 그걸 돌아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인 눈을 피해서 그 펜스를 넘어서 재빨리 다음 펜스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아주 정말 말도 못할 그 낯선 자를 바라보는 그 의심의 눈동자를 피해서 막 다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돼서는 다시 호주를 갔는데요. 호주에 있는 깁슨과 그레이트 샌디라는 사막을 넘었습니다. 앨리스 스프링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사막 속에 관광지가 있죠. 그 도시에서부터 인도양이 닿는 80마일 비치라고 하는 곳까지 북서쪽으로 1670km를 팻바이크라고 하는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했고요. 무동력으로 외부의 지원을 없이 건넌 첫 번째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는 너무 아픈 일이 있었죠. 저희 대원이 실신을 하고 또 두려움에 저희 팀을 무단 이탈을 해서 호주 대원이 떠났는데 결국 이 친구도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경험을 하면서 사막 안에 조난을 당해 있었죠. 그래서 리스큐 팀에 의해서 저희가 비상식량을 받고 그 친구의 위치를 받았을 때 찾아갔더니 이미 3,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고 그렇게 참 어렵게 거의 몸무게가 한 5, 6kg 빠졌는데 제 살을 사막에 묻어놓고 온 그런 사막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해에는 또 고비 사막이 실패를 했었잖아요. 첫 원정에. 그게 항상 마음속에 짐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막을 가기 이전에 절반쯤 왔는데 그때 그 고비를 다시 한번 가야겠다. 그런데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막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서 알타이 산맥의 끝으로 갔습니다. 그 알타이 산맥의 가장 높은 타왕복드 지역에 가서 그곳부터 산맥을 따라서 산맥을 종단을 하고 언제부터 사막일지 모르겠지만 눈앞에 사막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산맥이 끝나는 즈음에. 거기서부터 저는 사막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막의 언저리까지 온전히 2,400km를 제 힘으로 완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좀 뭔가를 덜어냈구나 생각을 했는데 2015년에 치와와 사막, 멕시코하고 미국에 있는 치와와 사막이죠. 여기는 정말 신의 가호가 없으면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산과 사막. 그런데 여기는 미국으로 가는 필로폰이나 그 마약의 밀수 루트예요. 그래서 땅굴도 많고 실제로 그 마약을 재배하는 작은 규모의 농장들이 곳곳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경찰들이 헬기로 다 그 일대를 정찰을 하고 무장을 한 경찰들이 차에 타서 저희를 호위를 해야 하는 참 이게 탐험인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들과 떨어져 있는 날도 있었는데 그땐 정말 무섭더라고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자연이 주는 공포보다 사람이 주는 공포가 정말 훨씬 크다라는 걸 느꼈고 어쨌든 그 끔찍한 자연을 멋지게 또 용기를 잃지 않고 건넜는데 결국 2015년 말에 이제 칼라하리에서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봤죠. 그 칼라하리 사막은 저희가 건너가려고 했던 곳이 보츠와나하고 남아공에 걸쳐 있는 사하라 다음으로 아프리카 최대 사막입니다. 오코방코 델타라고 하는 그 악어하고 코끼리 많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렌지강까지. 전 거기만 동물이 있는 줄 알았어요. 발을 딱 내딛어서 사막을 가니까 정말 눈앞에서 하이에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이거 여차하다가는 잡아먹힐 수도 있겠구나. 얘네들은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동양에서 온 이 사람을 보니까 살아있는 애가 얼마나 신선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잡혀먹힐 수도 있겠는데? 라는 겁을 많이 냈었는데 그런 걱정하기 이전에 저희는 이제 열사병을 눈앞에 두고 거의 탈수가 온 상태에서 철수를 했다가 다시 도전을 했는데 결국 그 칼라하리의 에너지를 저희가 극복하지 못하고 원정을 끝내게 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지만 제 원정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또 앞으로도 남은 여정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서 또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매 그 원정마다 에피소드들이 있고 또 잊지 못할 기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꼽으라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제일 위험했던 순간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때죠. 탐험가는 그 지리적인 환경에 대한 그 위험도 있지만 그보다도 또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문제도 항상 또 마주하게 되거든요. 제가 2013년 루발할리 사막은 아주 큰 사막 앞에서 어찌 보면 대자연 앞에 공포를 느꼈다면 2010년에 겐지스강을 갔을 때는 제 목에 칼이 이제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어가던 어떤 시골 작은 마을에서 갑자기 저희를 강도 4명이 급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칼과 총으로 저희를 결박을 시키고 제가 보는 앞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이제 털어가게 됐죠. 그러고 나서 길을 포기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슨 미련이 남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길을 이어갔을 때 원정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 밤에 그 기쁨도 누리기 전에 또 해상 강도를 한 차례 만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도양을 한 4시간, 5시간 정도를 밤바다를 노르저어서 도망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아찔했고 정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또 생각을 해보고 다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만큼 간절하게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실패 얘기는 참 꺼내기가 어려운 건데요. 또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2010년에 겐지스를 마치고 다음 해부터 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의 사막을 건너기로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무대가 몽골 고비 사막이었는데 이 첫 사막에서부터 저는 실패를 했어요. 1600km에 이르는 고비 사막을 횡단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사막이 두 번째이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사막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는 상태였죠. 그리고 저희 대원도 처음이었고 45도가 넘어가는 열기를 처음 느껴봤는데 그건 뭐 상상하고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 뜨거운 열기 그리고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본 대원하고 각자가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워낙 그 자기 주장이 세기 때문에 팀워크가 잘 맞아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 때 차를 타고 그 다음 도시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마지막에 그 친구가 차를 타고 넘어갈 때마다 저는 혼자 걸으면서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200여 킬로미터를 남겨놓고 그 대원이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내가 그 상태에서 내버려 두고 내가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대단한 것일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 나머지 200km를 남겨두고 그 친구와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죠. 실패라고 생각은 물론 이제 완주를 하지 못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실패죠. 그렇지만 앞으로 갈 길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막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 공교롭게도 제일 처음에 실패를 했고 또 마지막 지금으로부터 제일 마지막 사막에서 실패를 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칼라하리 사막이었습니다.
답사도 다녀오고 한 달 동안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고 그간에 8개, 10개의 사막을 건넜기 때문에 이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눈앞에 하이에나가 뛰어다니고 사자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무런 제가 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그래서 그것이 두렵기 이전에 저희가 300km쯤 들어갔을 때 이미 우리는 운동성 열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35도, 40도를 오가는 열기도 있지만 거기에 매일같이 그 푹푹 빠지는 모래밭을 지원팀도 없이 트레일러에 한 80kg 정도 실려 있거든요. 그걸 끌고 가니 제 몸무게가 63kg인데 제 몸무게보다도 많이 나가는 짐을 모래밭을 끌고 나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운동성 열사병이 걸리고 앞으로 600km를 더 가야 처음 만나는 우물이 나오는데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하루 이틀을 쉬고 다시 들어가자라고 해서 등반으로 치면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시 떠났습니다. 그 전에 머물렀던 지점을 통과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거를 가도 될까? 그 앞에 강이 쫙 보이는데 이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올 용기도 나지 않을 것 같고 사막은 일단 들어간 만큼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을 때 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1000km를 걸어왔으면 1000km를 다시 걸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600km를 갔을 때 나는 그곳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실패를 하면 다음 여정을 갈 수 있을까? 남들이 나 실패했다고 뭐라 하지 않을까? 스스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옆에 같이 갔던 아구스티라는 친구가 우리가 더 가는 것은 정말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 상태를 지금 봐라. 지금까지 8개, 10개를 성공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막을 너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뭐 용기는 아니었지만 그래, 어찌 보면은 성공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 왔던 지난 5년, 6년이 나한테는 지금 굉장히 식상한 성공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실패가 두려웠고 누구든지 실패를 할 수 있지만 그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래, 실패라는 것도 필요하지 라고 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굉장히 씁쓸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날 밤.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제 가족들 얼굴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니 그래,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다른 면에서는 성공이다. 실패가 없는 성공은 너무 당연시되는 성공은 나한테도 의미가 없고 앞으로도 도전의 어떤 의지조차 꺾일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 실패를 한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다음을 위한 더 독한 마음을 먹고 결심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탐험을 하면서 얻은 게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위했더라면 아마 저는 다른 직업을 선택을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 고생을 왜 하느냐. 제가 사막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하고 싶어하는 직업, 인기 있는 직업이 있고 인기 없는 직업이 있고 누구나 할 수 없는 직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탐험가라는 게 사실은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하지만 그걸 직업으로 정말 해볼래? 그러면 아니 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길이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도 막막해 보이고요. 사막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막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 오가는, 삶과 죽음이 오가는 때도 있었고요. 대원들하고의 반목 때문에 팀이 깨지기도 했고 사막에서 대원을 내보내야 할 상황도 있었고 또 제가 사막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너무나도 많이 울기도 했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막을 다니면서 얻은 가장 큰 것은 저는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그 인생과 사막은 정말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40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지만 제가 배운 게 그겁니다. 불확실한 것,
그리고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 사막의 정점에 올라가면 그 앞이 다 내려다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고 밑에 내려와 버리면 언제 봤냐는 듯이 그걸 다 까먹어요. 이 앞에 사고를 또 어떻게 넘어야 되지?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같이 건너는 대원들, 내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는 이 세상, 정말 닮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사막을 건너듯이 어떻게 이 인생이라는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사막을 건너야 할지 그런 것들을 배운 게 저는 가장 큰 소득 또는 배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힘든 일이죠. 그 가족 입장에서는 1년의 반을 배낭을 짊어지고 그 거친 데를 떠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 사실 상상조차도 되지 않죠. 근데 방송을 보면서 야, 우리 남편이 저런 데 가나? 걱정을 많이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 생활이야만큼 결혼 생활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탐험이다. 그러니 사막을 다니는 것은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라고 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래?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라면 당신이 그렇게 행복한 일이라면 내가 응원을 해줄게. 라고 다행히도 제가 하는 일을 많이 이해를 해주고요. 또 때로는 그 길을 또 같이 걸어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으로 이제 사막 횡단 10,000km를 딱 채웠어요. 걸어온 거리가. 그런데 그것이 인증에 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그만큼의 거리를 도보로 또 무동력으로 횡단한 사람은 없지만 저는 탐험가로서 가지고 있는 제 꿈은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고 세계에서 최고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또 묵묵하게 가고 있고요. 아직은 사막 탐험이라는 분야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는 극지 탐험가 또 그 밖에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했던 탐험가들이 지금 사막으로 발을 들이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더 큰 울림들을 만들어내고 싶고요. 그 탐험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국내 버전이 아니라 세계의 사람들이 같이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탐험가가 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탐험의 경험을 가지고 뭔가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같이 참여를 하고 싶어요. 우리 애들이 맨날 컴퓨터 앞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말 흙을 밟고 놀아야 되고 풀을 만지고 자연의 공기를 맡아야 되는데 콘크리트 안에서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할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데 전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 수 있는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놀이 문화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의 체험 프로그램들을 같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이번 달에 제가 신간을 또 내는데요. 그런 책을 통해서도 제가 사막에서 배우고 바라본 것들, 느낀 것들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저술 활동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죠. 여하튼 그 탐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단지 남영호가 어떤 사막을 건너왔다라는 뉴스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